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0살 상우와 30살 지연 부부의 작은 아파트에는 오늘도 새벽부터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 살배기 아들 민준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음을 터뜨리자 상우가 재빠르게 일어나 아이를 달래줘 지연은 화장대 앞에서 평소보다 신경 써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보험회사에 입사한 지 이제 석 달째예요. 3년간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지연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죠.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지연을 상우가 적극적으로 응원했어요. 집안일과 육아를 나눠서 하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상우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연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화장은 점점 진해지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화려해졌습니다. 상우는 처음에는 직장 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했죠. 아내가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했어요. 아침을 함께 먹으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남자 고객들이 여자 설계사한테 더 잘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고객보다는 남성 고객 위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상우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신뢰가 중요한 상품이니까 말이죠. 지연이 출근하고 나면 상우는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자신도 회사로 향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는 상우의 일상은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일은 성과제라서 매달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졌죠. 그래서 지연이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는 걸 상우도 알고 있었어요. 저녁 6시쯤 상우가 퇴근해서 민준이를 데리러 가면 지연은 아직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7시나 8시에는 집에 왔어요. 그런데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죠. 9시, 10시를 넘어서도 연락이 없을 때가 많아졌어요. 상우는 혼자서 민준이 저녁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지연이 일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있었죠. 아내가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상우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연이 집에 돌아오면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민준이와 놀아주거나 상우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지연은 샤워를 하고 나서 바로 잠자리에 들곤 했죠. 상우는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어느 날 지연이 말했습니다. 고객들과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해요. 신뢰관계를 쌓으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녁 시간에도 고객 미팅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상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지연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녁 6시나 7시쯤. 상우가 전화를 걸면 휴대폰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몇 시간 후에 나왔죠. 일이 바빠서 휴대폰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지연의 대답이었습니다. 상우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연은 자정 가까운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상우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봐도 대충 대답하고 넘어갔어요. 어떤 날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죠. 고객과 회식을 했다고 했는데 보험 영업이 그렇게 자주 회식을 하는 건지 상우는 의문이 들었어요. 예전에 알던 지연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결혼 전 지연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상우는 민준이를 혼자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와서 아이 저녁을 챙기고 목욕시키고 재우는 일을 매일 반복했어요. 주말에도 지연은 고객 미팅이 있다며 외출하는 경우가 많았죠. 상우는 혼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연에게 조금 힘들다고 말해봤지만
지연은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초보 설계사라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였죠. 상우도 그런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상우는 지연의 차를 청소해 주기로 했어요. 지연이 고객 미팅을 나간 사이에 말이죠. 조수석 밑을 청소하다가 작은 종이 조각이 손에 걸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성용 향수 시향지였어요.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는 고급 향수 샘플이었죠. 상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연은 향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남성용 향수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차 안에 이런 게 있는 걸까요? 상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고객이 떨어뜨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조수석 밑 깊숙한 곳에서 나온 걸 보면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그 시향지를 들여다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연이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상우는 시향지 이야기를 꺼내볼까 하다가 참았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일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상우는 지연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 톤이나 표정의 변화를 살펴봤죠. 고객과 통화할 때와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가 다른 것 같았어요. 특히 어떤 전화를 받을 때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우는 자신이 의심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내를 믿지 못한다는 게 미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의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거든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지연이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죠. 상우는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었는데 지연의 모습이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지연이 나가고 난 후 상우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의심들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확인해 봤습니다. 부부가 서로 동의하에 설치해둔 가족 안전 앱이었죠. 지연의 위치가 강남 어디쯤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상우는 민준이를 급하게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지연이 정말 일 때문에 만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말이죠. 강남의 한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의 차가 보였습니다. 상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카페 안을 들여다봤어요. 창가 자리에 지연이 앉아 있었죠. 맞은편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어서 직장인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업무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훨씬 친밀해 보였어요. 지연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남성도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상우는 차 안에서 지켜보면서 안도감을 느끼려고 했어요. 그냥 고객과의 미팅일 수도 있잖아요. 고엄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몸짓과 표정을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지연과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성이 계산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우는 급하게 몸을 숨겼죠. 지연이 남성에게 서류 봉투 같은 걸 건네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도 보험 계약서인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업무 미팅이었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두 사람이 계속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걸음을 멈춘 곳은 카페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모텔이었습니다. 상우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지연과 남성이 나란히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봤거든요. 두 사람 모두 주저하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상우는 차 안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간 걸 직접 목격한 거니까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후에 지연이 혼자 나왔어요.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도 처음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남성은 10분 후에 따로 나왔죠. 상우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우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어요. 민준이 앞에서는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스티어링 휠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상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평소처럼 자정 가까이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상우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아내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상우는 회사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사설 탐정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둘러보면서 어떤 곳이 믿을 만한지 알아봤죠. 불륜 조사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곳들이 꽤 많았습니다. 상우는 그 중에서 후기가 좋고 오래된 업체 하나를 선택했어요. 점심시간에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사진과 동영상 증거는 물론이고 필요하면 음성 녹취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탐정과 직접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는데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온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상우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자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탐정은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연의 일정과 동선을 파악해서 미행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들을 포착하겠다는 거였어요. 상우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죠.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슬펐거든요. 일주일 동안 상우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연 앞에서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죠. 지연이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어요. 상우는 이제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민준이를 돌보면서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탐정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흘째 되는 날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만나서 보고드리겠다고 했어요. 상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니까요. 다음 날 저녁 탐정 사무소에서 만났을 때 탐정이 건넨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안에는 사진들과 녹취록, 그리고 상세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의 지연은 상우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낯선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상우가 목격했던 그 남성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과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녹취록이었어요. 지연이 고객과 나눈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보험 상담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었습니다. 지연은 한 고객에게 계약만 해주시면 특별한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고객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남편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지 하소연하기도 했죠. 보고서에 따르면 지연은 지난 석 달 동안 최소 5명의 남성 고객과 이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점에서 보험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적을 올렸다고 했어요. 상우는 그 모든 내용을 읽으면서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를 받고 나서 상우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냉정하게 접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지연은 상우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신의 늦은 귀가나 연락 두절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곤 했는데 요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해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우의 모습이 지연에게는 어색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죠. 어느 금요일 저녁 지연이 또다시 늦게 들어왔을 때 상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어요. 지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왜 안 자고 있냐고 물었죠. 상우는 기다렸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샤워를 하고 나와서 거실로 오자 상우는 탐정에게서 받은 봉투를 꺼냈어요.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한 거죠. 상우는 말없이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본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낯선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상우는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여러 남성들과의 사진.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죠. 지연이 변명하려고 입을 열려는 순간 상우가 녹취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고객들에게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계약만 해주시면 특별한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 외롭다고 하소연하던 말들,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다고 외쳤어요. 다 상우와 민준이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했죠.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상우는 지연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지연의 말이 상우에게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했어요. 가족을 팔아서 돈을 번 게 가족을 위한 거냐고 물었죠. 지연은 계속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보험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었고, 그러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거였어요. 상우는 더 이상 지연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였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죠. 지연은 이미 가족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지연이 울기 시작했지만 상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상우는 지연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잤어요. 상우는 민준이 방에서 아이 옆에 누워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 충격적인 대화가 있은 지 이틀 후 상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상우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과 녹취록, 그리고 탐정의 상세한 보고서까지 있으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지연이 불륜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매춘에 가까운 행위였다는 거죠. 양육권 문제도 논의했어요. 지연의 행동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상우가 실질적으로 민준이를 돌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상우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어요.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지연의 직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회사 같은 곳에서는 직원의 윤리적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특히 고객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상우는 그런 결과까지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송 준비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지연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가 익명으로 지연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지연과 관계를 맺었던 고객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고한 게 아닐까 했어요. 회사에서는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연은 그날 저녁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고객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는 거였죠. 지연은 상우가 회사에 신고했느냐고 따졌지만 상우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흘 후 지연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내부 조사 결과 여러 고객들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확인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성적 서비스를 대가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면서 회사 윤리 규정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한 거죠. 지연은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문이 보험업계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거였어요. 보험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이런 일이 있으면 금방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연이 다른 보험회사에 지원해도 채용되기 어려울 거라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었어요. 한번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였죠. 지연은 점점 집에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죠. 상우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민준이와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상우는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연과 함께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상우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소송 서류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면목이 없다는 거였어요. 상우는 민준이 때문에라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상우는 민준이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오히려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지연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거나 거짓말에 속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상우는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민준이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회사와 민준이 어린이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집을 알아봤죠. 작은 투룸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살기에는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어려서 엄마가 왜 없어졌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 며칠은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빠와의 생활에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민준이에게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지연과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상우는 지연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무뎌져 있었죠. 지연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상우 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날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지연의 불출석이 오히려 상우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상우가 문을 열어보니 지연의 부모님이 서 있었어요. 둘 다 초라한 모습이었고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장인어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장모님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장인어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연의 부모님은 거실로 들어와서 상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이 지연을 잘못 키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면서 상우와 민준이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장인어른도 목소리를 떨며 사과했습니다. 사위를 이런 식으로 배신한 딸을 둔 것이 부끄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우가 그동안 지연을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알고 있다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너무 죄송하다고 했죠.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지연의 부모님이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은 없었습니다. 상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였어요. 장모님이 혹시 지연을 용서해 줄 수 없겠냐고 물었지만 상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지연과 다시 함께 살 수는 없다고 했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런 일들을 알게 될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 더욱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1시간 넘게 앉아서 사정하고 부탁했지만 상우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어요. 상우는 정중하지만 단단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되돌릴 생각이 없다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장인어른이 지연이 어디 있는지라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딸과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상우도 지연의 행방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집을 떠난 후로는 전혀 소식이 없다고 했죠. 지연의 부모님이 돌아간 후 상우는 민준이를 안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의 부모님까지 사과하러 왔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상우는 이사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다음 주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었어요.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거였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이 집에 묻어두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2달 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연은 끝까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양육권은 예상대로 상우에게 넘어왔어요. 재산 분할도 상우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연의 불륜과 그로 인한 금전적 이익 취득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었죠. 상우는 법원을 나서면서 마침내 모든 게 정리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했어요. 민준이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고, 상우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주말이면 둘이서 공원에 가거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냈죠. 민준이가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상우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회사 동료들도 상우의 상황을 알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이 때문에 일찍 퇴근해야 할 때도 이해해 주었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민준이를 잠깐 봐주기도 했어요. 상우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지연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지연의 부모님도 딸과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상우는 처음에는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지연이 어떻게 살든 그건 지연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준이와 함께 새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비둘기들을 쫓아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우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엄마 없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민준이는 아직 어려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의 따뜻한 목소리에 활짝 웃었습니다. 상우는 더 이상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지연과의 결혼 생활에서 좋았던 추억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배신감과 상처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에 계속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앞만 보고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동네에서 상우는 다른 싱글 아버지들과도 알게 되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정보도 공유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오히려 아이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도 점점 자라면서 말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엄마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지만 상우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가 올 테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상우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린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봤습니다. 민준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았고요. 1년이 지나면서 상우의 마음도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지연에 대한 감정도 무뎌졌습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았죠. 그냥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상우는 민준이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진심을 지킨 건 자신뿐이었다고 말이죠. 그 결과가 비록 아프고 힘들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민준이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걸 상우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해낼 수 있었어요. 민준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연은 그 후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우와 민준이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어요. 어쩌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상우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민준이의 미래가 더 소중했거든요.